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효정 조선 이제 17대 왕이죠. 효정의 북벌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사 시험 공부를 또 했고, 또 역사에서 이렇게 한번 이 공부를 한 적이 있죠. 한국사 시험에서 통상 이 효정의 그 북벌론이 이렇게 잊을만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빈도수가 아주 높진 않지만서도 그래도 제법 이렇게 좀 나타나는 그런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효정의 북벌론이죠. 자, 효정.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사진 없었으니까는 이제 뭐 영정을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 모습이 표현에는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록에는 돼 있지만은, 그냥 보통 그런 모습 같대요. 자, 효정은 소위 이 소현세자하고는 또 불가분의 관계죠. 자, 병자호란이 터진 다음에 그 인조가 두 아들을 갖다가 볼모로 청나라에 보내죠. 그래서 큰아들 소현세자, 그리고 효정, 이렇게 두 명, 복림대군이죠. 이렇게 이제 청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현세자와 함께 약 8년 동안 청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 이 효종은 나이가 18세였고, 또 효종은 25살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나이 차이는 조금 지게 되는 거죠. 자, 소현세자는 8년 동안 청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국이 되었던가를 갖다가 면밀히 또 관찰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갖다가 받아들인 반면, 효종은 이 삼전도의 치욕이라는 것을 갖다가 결코 잊지 못한다라는 반청적으로 두 형제 간의 어떤 사상과 이념이 대립이 됐던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나깨나는 이 삼전도의 그 치욕을 잊지 않았고, 또 자신을 포함한 또 왕자들의 인질 생활을 또 치욕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그 효정이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국내로 왔을 때 아버지인 부왕 인조는 이 반청주의에 몰입을 해서 결국은 이 소현세자와 또 부인 강빈을 갖다가 다 추국으로 몰고 가게 되고, 결국은 둘째 아들인 이 효정이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현세자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많이 또 공부를 했죠. 소현세자. 그래서 이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 하면은 우리 조선의 또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는 가정법이 없죠.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복림대군인 이 효종이 왕이 이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여곡절가 있었죠. 당연히 장자인 소현세자가 왕위를 즉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아버지의 이 인조의 어떤 이 틀어진 그런 어떤 왕권에 대한 위협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반청주의자와 뜻을 같이 한 이 둘째 아들이 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17대 왕으로 즉위한 이 복림대군은 아버지 인조의 어떤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삼전도의 치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와 호두가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소현세자가 왕을 즉위를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반발도 없었고, 뭐 그렇다고 또 자기가 또 왕이 되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실록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둘째인 복림대군이 왕이 제17대 왕으로 즉위가 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소현세자는 반청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어갔고, 또 이 반청주의자인 이 복림대군이 소현세자의 맏아들 석철 아들이 있는데, 그 석철이 원래 또 왕으로 즉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석철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갖다가 이었죠. 그리고 이제 31살에 왕위에 이제 즉위했습니다. 자,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이 복림대군, 즉 효종은 청나라에서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만주의 심양, 또 요동의 지형,
이런 형세 따위를 갖다가 아주 훤하게 익혔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청나라의 어떤 그 군제, 이런 조류 수준도 그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관찰했다라고도 실토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효종의 치세 이념은 북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자나깨나 이 삼전도의 치욕을 잊지 않았고 자신을 포함한 왕자들의 인지생활을 갖다가 아주 치욕으로 여겼다. 자, 북벌. 뭐 말만 들어도 아주 그냥 뭐 상당히 뭐 막 가슴이 뛰죠. 자, 이쪽 땅이 결국은 우리 옛날에 쭉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고구려와 어떤 그 발해의 영토였던 곳이 바로 만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갖다가 확장하려던 그런 개척자로서의 군주로서의 우리가 이제 기억되고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시험 문제에 또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효종 자신이 이 청나라의 반대적인 정치적 입장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음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죠. 더군다나 그 조카 석철이 그 자리를 차지한 데 대해 어떤 의구심도 주변에서 아니 그래도 그 장자가 물려받는 이런 조선 시대의 어떤 왕이 어떤 그 시스템이죠. 그것을 또 무너뜨리고 둘째가 또 왕이 됐으니까 어떤 주변에서의 어떤 의구심도 뭐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그 자신이 적통이 아니면서 따라서 왕이 될 수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왕이 되었다는 그런 본인이 누구라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자, 이 반청이라는 그의 정치적 입장이 소현세자보다는 인조와 가까웠죠. 그래서 그에게 이 소현세자를 갖다가 아닙니다. 소현세자 우리 형님을 갖다가 왕으로 이렇게 즉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대 해서 이런 효종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난은 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보면 효종의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 입장이 같았던 이런 그 인조와 더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또 가능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효종은 자신이 왜 왕이 되었으며 또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죠. 계속 반복되지만 그 또한 8년이라는 쓰라린 볼모 기간이죠. 볼모 생활을 겪은 그 순환이 겪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뜻을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는 신하와 모든 것이 이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일단 친청파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 친청파의 바로 그 선두주자에 있었던 그 인물이 바로 김자점이라는 인물이었죠. 자, 김자점 그러면은 바로 그 인조 반정에서 또 어떠한 역할을 해서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이 1등 공신의 한 명 중에 바로 김자점이죠. 자, 그래서 이 인조 반정 그때 당시에 뭐 김유, 이기등과 함께 1등 공신에 그 봉해졌던 정사 공신이었던 이 김자점이 병자호란 후에 벼슬아치들이 일단 청나라에 가는 걸 되게 거부했는데 이 김자점은 거기에 뭐랄까요? 그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어서 일부러 자청해서 청나라의 사은사로 또 이렇게 가면서 친분 관계를 쌓았던 그런 인물이 바로 김자점이죠. 자, 그래서 이 김자점은 그에 대해서 또 이 청나라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영향을 갖다가 독점하기 위해서 인조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죠. 조기인과 결탁해서 소현세자와 인조 사이를 갖다가 또 이간시켜서 그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김자점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인조는 자신의 측근중 친청파가 하나 정도는 뭐 있는 것이 청나라와의 관계상 나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일단 김자점은 인조시대 때 계속 그 어떤 그 요직에 있었죠. 하지만 효종이 왕위에 즉위하면서 바로 김자점을 갖다 소위 날려버리는 거죠. 자, 이때 이 효종은 이제 소위 그 살림파의 이 영수, 뭐 김집을 이조판서에 또 그 임명했고, 또 김집이라는 인물은 또 자신의 제자인 뭐 송시열과 또 송중길, 양송시죠. 를 갖다가 정계에 등장시켜서 이들에게 김자점을 탄핵해 했던 그런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자, 김대접은 이들에게 밀려서 실각 후에 유배가 되고 또 이 김대접은 야 이거 참 내가 볼 때는 이 효종이 있을 때 내가 이제 뭐 살아남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이 송중길 또 송시열 등 이런 반청 세력을 갖다가 청나라에 고발을 하죠. 이른바 이게 경인의 변이죠. 자, 이런 사실을 알고 난 이 청나라는 바로 뭡니까? 이 소위 조선의 무력 시위를 겁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런 김대접은 결국은 아들과 함께 영모죄로 걸려들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청나라를 갖다가 내가 북벌을 하겠다는 그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의 어떤 장애물인 김자점을 갖다가 제거를 한 이후에 이젠 본격적으로 뭡니까? 북벌론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효종 때 이 어떤 나선정벌이라는 이 그 사건이 이제 1차, 2차에서 일어나죠. 이때가 이제 청나라가 나선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어떤 그 음역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이제 나선이에요. 그래서 나선을 정벌한다. 정벌이라기보다는 또 청나라와 국경에서 이제 서로 소위 국경 분란이 이걸 갖다가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우리 조선한테 그 어떤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물론 병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총부대해서 1차, 2차 나눠서 처음에는 100여 명, 두 번째는 200여 명이 이제 출동을 해서 러시아를 갖다가 진압하는데 아주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1차 때는 이제 그 어떤 러시아도 이렇게 이 청나라 같은 만만히 받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위 그 국지전을 벌이면서 우리 조선 군대는 뭐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귀향을 하게 되죠. 두 번째가 상당히 컸던 정벌 전쟁이었죠. 전투였죠. 자, 2차 나선 정벌. 자, 2차 나선 정벌은 뭐랄까 청나라 군과 또 우리 조선군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1차 마찬가지로 전투를 벌였던 건데 이때가 이제 그 1658년. 그러니까 나선 정부는 1654년과 58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런 그 정벌 작전이었죠. 이때 러시아의 이 장군 지휘하는 사람이 이제 스테파노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군사를 완전히 몰아낸다는 그런 토벌 계획을 세워서 이때 효종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청나라의 요청에 그대로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유라는 이제 장수를 갖다가 이제 파견하게 되죠. 약 200명 플러스 비전투원 포함해서 한 60명, 한 270여 명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2차 전쟁을 계속 제가 좀 얘기를 하는데 이 10여 척의 그 배를 갖다가 앞세우고 공격을 해오는 러시아군에 대해서 총과 풀화살로 아주 그냥 대승을 거뒀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 조총수들이 워낙에 이제 고수들이 많아서 아주 그냥 뭐 조준 사격해서 러시아를 갖다가 대파를 했는데 다 승리가 됐는데 이때 청나라 장수가 이 러시아 어떤 침몰하는 그 배에 어떤 그 물자 그래서 이제 갖다 좀 노획하려고 우리 조선 군인들을 갖다가 배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그 물자를 갖다가 노획물을 갖다가 가지고 올려오는 그때에 거기 배에서 숨어 있었던 러시아군들이 총을 쏴가지고서 원치 않는 우리 조선군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 한 7, 8명 정도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것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사상조 없이 아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였는데 청나라 장수의 개인적인 탐욕에 의해서 우리 조선군이 7명의 전사자를 냈다라는 점은 상당히 또 어떻게 또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러시아인들이 뱃속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배에 오는 조선군을 쐈으니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건 이후 러시아군은 이제 완전히 북방으로 밀려났죠. 밀려나서 더 이상 조선군이 파병되지는 않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역사 기술에서 제1차, 제2차 나선 정보를 파병했던 이 효종의 저희가 뭐냐? 바로 북벌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원치 않았던, 즉 청나라의 일방적인 군사 요청을 갖다가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효종의 이 북벌 정책의 가운데서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평가절하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드디어 나름대로 효종은 뭐 자신감을 얻었을까요? 이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북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조정 대시들과 나누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송시열이죠. 자, 송시열은 개인적으로 효종의 또 사부이기도 하고 또 송중길과 더불어서 조정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실권자가 바로 송시열이었죠. 그래서 효종의 입장에서는 이런 송시열만 자기의 뜻에 부합해주면 자기의 뜻을 갖다가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송시열과 효종은 기해년, 이때가 1659년, 즉 효종 제위 10년 차가 되는 거죠. 이때 보통 이 독대라는 것은 거의 불허가 되는 거죠. 다 이렇게 사관들이 다 입회하에 어떤 기록을 하는 그런 것이 관례가 됐는데 그걸 무시하고, 즉 사관을 갖다 물리치고 송시열과 효종이 둘이 나눈 대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때가 이제 기해년이었다. 이때 북부언론에 대해서 효종과 송시열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을 갖다가 이 송시열이 악대설화라는 책에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송시열과 효종은 뭐 단순히 군신 관계라기보다는 동지적 관계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송시열이 예송 논쟁에 연루가 돼 가지고서 결국은 뭐 죽음까지 가는 그런 또 단초를 또 제공했던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 북벌론에 대해서 송시열과 이 효종이 얘기를 나눴다. 그것이 악대설화에 이게 남아있다라는 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조선이 청나라를 갖다 정벌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매우 많지요.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북벌 계획이었죠. 자, 효종 때의 이 북벌 계획은 당시 청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상 거의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효종 치기 다음에 이 청나라는 뭐 중국 남동해 쪽에 뭐 경동과 계림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뭐 그 연도 춘차적으로 말이죠. 명나라의 영토를 갖다가 다 중요한 부분을 다 점령을 하고 결국은 명나라가 멸망을 시켜버리는 그런 시기에 어떻게 조선이 청나라를 갖다가 정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좀 어불성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북벌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강력한 이 군사력, 그 다음에 또 탄탄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그나마 북벌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옴직한데 소위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서 명나라를 갖다가 다시 세워줄 힘이 조선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선이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두 개의 큰 난을 겪으면서 조선의 경제는 뭐 황폐, 파탄, 지경이 이르렀던 상황이 바로 또 효종 때였어요. 오죽하면은 각처의 유민이 증가하고 도적대가 늘어났던 시기도 또 효종 때였죠. 그래서 이때 국가의 경제를 갖다가 또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는 결국은 또 뭡니까? 경제적으로 뭡니까? 대동법을 갖다가 또 확대 실시를 했던 시기가 바로 또 효종 때였죠. 자, 참고적으로 이 대동법을 갖다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이 또한 송시열이었죠. 자, 송시열은 보수, 즉 이 정계를 장악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는 하질 않았다는 것이 그것의 반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 북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북벌은 헛된 꿈이라는 이야기죠. 자, 보통 우리 조선은 뭡니까? 농자지 천하지 대본,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즉 농자가 이 천하의 그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또 어릴 때 그렇게 또 그냥 아무 여과 없이 우리나라가 농사 국가니까 아 농자 천하지 대본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정치 구호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이때 조선은 뭡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이 아니라 양반 천하지 대본, 즉 양반이 근본이 되는 그런 사회였고 또 지주, 땅 주인이죠. 지주 천하지 대본이었던 사회가 바로 조선이었죠. 자, 농민의 피폐는 필연적으로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빈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바로 임진왜란과 병기화란이 그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나라의 근본인 농민이 생활의 도탄에 빠졌는데 강한 군대를 가졌다고 해서 강국이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이 100만 대군, 뭐 핵무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우리 안보에 지금 그 연일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100만 대군을 가진 북한이 그 누구도 그 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즉 군사력만 키웠다고 해서 국민이 잘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치다. 즉 효종과 송시열이 할 일은 북벌이라는 꿈속에서 군비를 확충하는 것과 함께 또 이때 이 병자호란을 책임을 졌던 이때 그 정권을 잡았던 것이 서인이죠. 결국은 이 서인의 정권 유지, 안보 유지를 위한 그런 북벌론이다. 이런 한마디로 그 은폐를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북벌론이 아닌가 이렇게 또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죠. 이 개혁을 통해서 농민 생활을 갖다가 안정시킴으로써 국력을 신장시키는 정책을 폈어야 하는데 송시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동법에 반대하면서 국력을 신장시키려 했던 즉 자기 한계, 모순을 가지고 북벌을 꿈꿨다는 거죠. 물론 송시열도 나중에 뭐 대동법은 찬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대부를 중심에 두는 그의 사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뿐이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양반이 군대의 그 의무를 집니까? 군력, 즉 군력을 지지 않는 나라, 즉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어렵게 되면은 총알바지를 하는 그 인물들이 바로 다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왜 자신들의 피를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까? 즉 북벌론, 즉 효종과 송시열의 이 북벌론은 헛된 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허생전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허생전 그러면은 그 빈자인 가난한 선비가 마누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부부한테 돈을 꿔서 큰 부자가 되고 뭐 이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허생전의 말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북벌론에 대한 아주 우회적인 비판이 가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허생전이라는 내용은 이 어떤 소설적인 수법을 빌렸지만은 이런 그 상업을 천시하고 무역을 홀대하는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이 초점을 갖다가 북벌 논의에 맞춰서 북벌론은 아주 황당무계한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가했던 그 내용을 가진 것이 바로 박지원의 허생전. 자, 그래서 이 허생전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북벌 논의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글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죠. 자, 우리 헛된 꿈, 이상과 꿈은 물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생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원초적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로또 사가지고서 1등 바라는 거 그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은 효종 제17대 왕의 그 북벌론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모대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